어떤 결정의 무게는 그것이 단순한 선택을 넘어 바닥에 그어진 선이 되고 그 선을 한번 넘어서는 순간 되돌릴 수 없게 될 때에야 비로소 실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 자신감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 선을 넘어간다. 문제는 그 결정이 한 직업의 명예, 공정한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리고 한 나라의 주권을 걸고 있을 때 그 선을 넘는 행위는 단순히 경솔한 것이 아니라 파괴적이라는 점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마주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우연히 벌어진 단일한 스캔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술적 실수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를 훨씬 넘어서는 의식적인 선택들이 이어진 결과다. 그것은 권력이 부패하고 보복적이며 불법적으로 행사될 때조차 그 권력에 의도적으로 동조하는 결정을 드러낸다. 수십 년 동안의 명성과 탄탄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이미 공개적으로 한계를 무시해 온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의 첫 번째 층위는 불편하다. 그것은 배신이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 담론 속에서 희석될 수 있는 배신이 아니라 세 가지를 동시에 겨누는 배신이다.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명성을 몇 분 만에 무너뜨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 외부 압력에 맞서는 닻이 되어야 할 직업적 맹세와 명예에 대한 배신,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권력 남용을 정당화함으로써 단순히 한 고객이나 동맹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정의를 떠받치는 기초 자체를 약화시키는 조국에 대한 배신이다. 이것은 가상의 상황이 아니다. 현실이며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입증하거나 명예를 회복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존심이 상한 사람이 복수심에 불타는 듯 자신에게 도전한 이들뿐 아니라 자신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모든 사람을 겨냥한다. 그것은 정치적 행동으로 위장된 복수이며 실질적으로는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반대자를 위협하며 법적 부당함에 맞설 용기를 가져야 할 전문가들 사이에 공포의 연쇄 반응을 만들어낸다. 목표는 분명하다. 누구도 권력 남용에 맞서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를 상대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히 직업적 위험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위험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으려 할 때 그것이 단지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 경고가 되는 본보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품게 만드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진정한 정치적 공포가 자리 잡는다. 그것은 거친 연설 속에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결정마다 스며들어 제도 전체의 척추를 갉아먹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엔진을 돌리는 연료는 단순한 권력 욕구가 아니다. 그것은 돈이다. 도덕이 길을 막더라도 돈은 언제나 우회로를 찾는다. 대형 기업 협상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려온 명문 로펌들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정부에 맞서 싸워 수억 원대 계약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눈을 감고 현재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일부에게 이 계산은 너무나 간단하다. 국제거래나 대규모 인수가 정치적 보복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원래 꿋꿋해야 할 이들의 허리를 단번에 굽게 만든다. 더 어이없는 점은 이러한 선택이 장기적으로 그들의 사업을 지켜줄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수장이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상업 환경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다음 계약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당장의 공포 속에서 장기 전략은 무의미해지고 미래는 하찮은 것으로 전락한다. 이 순간 배신은 타인에 대한 행위를 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행위로 변한다. 한계를 모르는 권력 앞에 굴복하는 순간 그 전문가는 한때 고객과 동료들에게 주었던 신뢰를 스스로 파괴한다. 존경받던 인물은 법을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과정의 공범이 된다. 그리고 이때 더럽혀지는 것은 개인의 이름만이 아니다.
법이 중립적이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고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결국 남는 질문은 단순한 왜가 아니라 어디까지? 다. 보복이 가능하다고 믿는 정부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한때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한 전문가는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사법제도가 사적인 복수의 도구로 변질될 때 한 나라의 제도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었던 구조의 약점을 드러내는 압력 지점들이다. 두려움이 규칙이 되는 순간 가장 숙련된 사람조차 싸울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도적 부패는 절정에 이른다. 법이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실행하려 하지 않을 때 말이다. 일부의 굴복이 모두에 대한 억압을 강화시키고 각 항복의 순간이 다음 권력 남용을 키운다. 이것을 단순한 정치 싸움의 한 장면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은 훨씬 더 위험하다. 그것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는가, 어떤 이념이 우세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라는 개념을 지탱해온 신뢰가 느리고 꾸준하게 침식되는 문제다. 그리고 그 신뢰가 한 번 무너진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인생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스캔들의 폭발이 아니라 겉으로는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세부 사항들이 맞물리면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위험한 그림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조지 컨웨이의 발언이 바로 이러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의 전통과 명성을 가진 로펌들이 복수 도구로 자신의 직위를 사용하려는 대통령의 은밀한 위협 앞에서 굴복하게 된 과정을 폭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작은 회사가 아니라 복잡한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기반으로 법률 제국을 구축한 거대 기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굴복합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이룰까 두려움, 규제 기관에서 문이 닫힐까 두려움, 보복의 대상이 될까 두려움. 이러한 역학은 기업이나 법률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는 모든 성인이 어느 정도 경험해 본 바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누군가 권력의 위치에서 당신이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이용해 당신의 의지를 꺾으려 할 때의 순간입니다. 그것은 직업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으며 단 한 번뿐인 기회일 수도, 심지어 자신의 명성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딜레마는 동일합니다. 단기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감히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례에서 차이점은 이 결정이 단순히 개인이나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결정은 사법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컨웨이는 이러한 굴복으로 이어지는 계산 과정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대형 인수합병 로펌들은 성사되는 각 계약에서 상당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는 작은 마진이 아니라 사치와 국제적 확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계약 승인을 차단할 수 있다는 신호만 있어도 많은 이들은 대통령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행동에서 물러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실용적인 결정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돈을 잃을 위험이 행동이나 침묵의 기준이 된다면 그 돈이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의 통제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정치의 인질이 되었을 때 윤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30세에서 65세 이상의 일상 속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논리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 많고 유능하며 정직한 동료가 직장에서 부당함을 참고 입을 다물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평생의 성취를 가진 사람이 가족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부당한 상황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했던 경우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자신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월말에 청구서가 쌓이고 자녀가 당신에게 의존하며 나이가 들어 재시작이 쉽지 않을 때는 후퇴하고 싶은 유혹이 엄청납니다. 차이점은 로펌의 경우 이러한 후퇴가 단순히 그들의 삶만이 아니라 어떤 법이 적용될지, 어떤 법이 무시될지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코네이가 설명한 상황은 다른 영역에서도 거의 거울처럼 나타납니다. 보복이 두려워 스파이 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기술 기업, 전략적 광고주를 잃을까봐 비판을 부드럽게 하는 언론, 캠페인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불법 행위를 폭로하지 않는 의료 전문가, 근본은 항상 동일합니다. 권력이 처벌을 결정할 때 물리적 폭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삶의 가장 민감한 지점을 찾아 압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작동할 때마다 점점 더 자주, 더 정교하게, 더 대처하기 어렵게 사용됩니다. 더욱 불안한 점은 이러한 로펌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굴복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초가 가라앉는 동안 집의 벽을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계약 승인을 확보한다고 해서 중기적으로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결정 때문에 경제 전체가 약화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순은 너무나 명백해서 위험을 계산하고 트렌드를 예측하도록 훈련된 지적인 사람들이 왜 명백한 사실을 보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단기적인 보호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것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도박입니다. 아마도 그 설명은 논리보다는 심리학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즉각적인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깊은 충동이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친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실업을 두려워해 부당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본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충동이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기관의 핵심으로 옮겨지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제 단순히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둥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현재 2025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연속적인 위기가 모든 세대의 인내와 회복력을 시험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인식은 더욱 큰 무게를 안겨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정치적 약속이 숨은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의와 진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칙을 정하는 사람은 자원을 통제하고 올바른 연결망을 가진 이들임을 씁쓸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실은 어느 때보다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외관이 마침내 갈라져 공식적 담론 뒤에 녹슬고 뒤틀린 톱니바퀴가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피할 수 없는 성찰이 생깁니다. 자원이 거의 무한한 엘리트 로펌들이 권위적인 정부 앞에서 물러선다면 협상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법이 정치적 편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면 일반 시민은 진정으로 필요할 때 자신의 권리가 존중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불안한 질문은 우리는 이미 정의가 단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혹은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구매하는 상품에 불과한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조지 코네이가 제시한 것은 단순히 일부의 비겁함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국가 정책이 되고 돈이 유일한 도덕적 나침반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린 굴복의 결정이 쌓여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은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오늘 침묵하는 사람들이 섬긴 권력은 그들을 보호할 어떤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위를 차지한 사람들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지도자가 어떻게 청소년기부터 형성되었는지 그들의 집착, 전략, 모순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를 해석하고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판에서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심층적 시각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트럼프, 시진핑과
오늘날 세계 정세를 형성하는 다른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특별한 이북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들의 개인적 여정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과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해당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 코네이가 그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위험 지도를 그리듯 서서히 단일 권력 중심을 위해 맞춰지고 있는 시스템의 초상을 그려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거의 아무도 탐구하려 하지 않는 요소가 나타났다. 바로 관찰자로서의 멜라니아 트럼프의 존재였다. 이것은 수동적인 부재가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된 위치였다. 그녀는 맹목적인 헌신으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듣고 기록할 수 있는 정확한 거리에서 존재한다. 이 자세는 불편한 질문을 제기한다. 그녀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누구와 공유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정보를 사용할 적절한 시점은 언제일까? 권력의 그림자 속 인물은 단순한 전기적 세부 사항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전체판을 흔들 수 있는 조각이 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는 즉각적인 이익이 있는 동안만 유지되는 충성의 네트워크와 동맹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구축한다. 그 네트워크의 균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행동하기로 결심한다면 지금까지 단지 그녀가 제공하는 접근 때문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절대적 통제에 의존하고 내부에서 그 통제가 위협받으면 붕괴되는 리더십 모델을 보게 된다. 코네이는 정치가 개인 관계를 어떻게 침식할 수 있는지 직접 본 사람처럼 이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그려낸다. 그는 많은 사람이 믿는 것과 달리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서클이 무조건적인 동맹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리더만큼이나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는 개인들의 집합이다. 이들은 접근의 수호자로 자리하며 누가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걸러내고 호의를 거래하며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따라 문을 닫는다. 이러한 논리는 정치 권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몇몇 기업, 가족, 조직이 같은 구조를 따르는 경우는 얼마나 많을까? 신뢰 관계가 실제로는 편의에 따른 관계인 경우는 얼마나 많을까? 이 톱니바퀴가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성찰은 더 깊어진다. 그리고 두려움은 휘발성 연료다. 상황이 바뀌면 방향도 바뀐다. 증인이 고발자로 변할 수 있다. 동맹이 경쟁자로 바뀔 수 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전환을 촉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개적인 사건인가? 개인적인 청산인가? 아니면 배를 버리고 몰아오는 폭풍을 피할 수 있다는 냉정한 계산인가? 그리고 만약 이 계산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멜라니아의 태도를 분석할 때 그녀의 모든 제스처, 부재, 통제된 등장들이 더 큰 전략의 일부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녀는 위기를 중단시키지는 않지만 혼란 속에 섞이지도 않는다. 마치 서사들을 재작성할 수 있는 순간들을 정신적으로 기록하는 파일을 만들고 있는 듯하다. 정치의 세계에서 적절한 순간의 기록은 수년간의 연설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트럼프를 둘러싼 잠재적 긴장을 만든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체 구조를 해체할 잠재력을 가진 경우 절대적 통제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코네이는 이 역학이 단순한 가정 내 드라마가 아님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는 정치적 안전 문제이다. 내부에서 올 수 있는 위협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항상 경계하며 항상 의심하고 항상 신뢰 서클을 조정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방어 상태는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몰락을 가속하는 실수를 초래한다. 역사 속에는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갈등, 배신, 예상치 못한 폭로로 인해 전체 정부가 흔들린 사례가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순간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 그동안 스스로 무적이라 자처하는 행정부는 이미 명백한 피로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대중을 움직였던 서사들이 힘을 잃기 시작한다. 가장 우호적인 언론조차 특정 버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진행 중인 각 조사는 새로운 압박층을 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 균열의 가능성은 정치적 위험과 섞여 어떠한 움직임도 약점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카드탑처럼 높을수록 불안정하다.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톤이 달라진다. 단순히 대통령이 감시를 받는 모습이 아니라 의심과 유효 기간이 있는 충성을 둘러싼 남편이자 아버지의 모습이다. 집안에서 다음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지속적인 감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반대로 수많은 불법 행위로 고발된 남자와 메일을 보내며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계획하는 것은 어떨까?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수사적 질문이 아니다. 개인적 결정 하나하나가 동시에 정치적 결정임을 보여준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이야기가 권력의 배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고압 환경에서의 인간관계에 관한 서사이다. 신뢰가 지속적으로 시험될 때 어떻게 마모되는지, 침묵 속 전략이 공개적 충돌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진실은 쉽게 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언젠가는 복수, 필요 또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판은 이미 깔려있다. 조각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비록 침묵 속이지만 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에게 남은 것은 공개된 제스처 하나하나가 결말에서만 드러날 의미의 층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코네이가 이 서사에 집착하는 이유일 것이다. 폭로의 순간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최근 역사를 재작성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순간이 오면 이전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 이 이야기를 면밀히 따라가며 이러한 신호들을 해석하는 모든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좋아하며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라. 관점을 교환할 때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 어떤 몰락은 관중 앞에서 함성이나 스포트라이트, 모든 순간을 포착하는 카메라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균열처럼 시작되며 안에서 쌓이는 힘이 결국 구조를 돌이킬 수 없게 무너뜨린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의 상태를 보면 바로 이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절대적인 통제라는 이미지를 쌓아 올렸지만 이제 그 통제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단순히 소송, 조사, 정치적 적수로 인한 외부 압력만이 아니다. 이전에 그에게 안전을 제공하던 땅이 이제는 유동하는 모래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이다. 그리고 그가 굳건히 서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상황이다. 이 쇠퇴는 단순한 구체적 패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권력을 지탱하던 내러티브 자체가 실패하기 시작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이전에는 공적 등장마다 권력을 재확인하는 효과가 있었다. 자신감 있는 어조, 박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산된 발언, 연설로 인해 전국적 대화가 형성될 것이라는 확신. 하지만 오늘날 이런 효과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발언의 울림은 줄어들고 연설은 설득력보다 길게 느껴지며 가장 충성스러운 청중조차 흩어지기 시작한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효과를 잃는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꾸미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미묘한 신호에서도 취약성이 드러난다. 언론 헤드라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관찰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전에 만석이던 회의실은 이제 빈 의자만이 놓인다. 공개적으로 그를 변호하던 동맹들은 며칠 또는 몇 주간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가까운 인물들은 이제 그것을 사소한 디테일로 취급한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드러난다. 반대의 외침이 아니라 지지의 합창이 사라지는 데서 말이다. 그는 이것을 인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수년 전 그를 둘러싼 충성스러운 군대를 지휘한다고 믿고 있을까?
이러한 공허함은 단일한 결정적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호의 누적이다.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작은 전략적 후퇴, 이전에는 용납되지 않았을 모호한 발언, 사소한 이유로 취소된 회의, 각각의 제스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모이면 불안한 그림을 형성한다. 명성을 먹고 살던 지도자에게 사람들이 더 이상 확신이 아닌 거칠애로 대할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그리고 가장 열정적인 말조차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긴장은 이러한 침식의 일부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 영향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관찰할 때 더욱 커진다. 협력자 간의 신뢰는 더 이상 견고하지 않다. 그것은 균열이 간 표면과 같아서 한 걸음마다 더 큰 금을 만들 수 있다. 언론에 대한 작은 정보 유출, 사적인 대화에서 나온 비판적 발언이 잘못된 사람에게 전달되는 상황, 예고 없이 방향을 바꾸는 동맹들, 충성심에 유통기한이 있는 듯하고 그것은 빠르게 끝나가고 있다. 기초 기반이 조화롭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프로젝트가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 불안정성은 정치적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트럼프가 일상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도 나타난다. 이전에는 명확한 대본에 따라 진행되던 연설이 이제는 벗어나거나 맥락 없는 발언과 즉흥적인 공격으로 혼란을 주며 사람들을 움직이기보다는 혼란스럽게 한다. 마치 더 이상 믿지 않는 역할을 반복하는 배우를 보는 것과 같다. 관객이 알아차린다. 동맹이 알아차린다. 심지어 적들조차 눈치채고 전략을 바꾼다. 이제 정면 공격은 필요 없다. 그가 자신의 말로 스스로 지치도록 놔두면 된다. 거기에 더해 그 자신이 만든 약속의 무게가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쇠사슬이 된다. 힘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한 약속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구체적 결과를 요구한다. 항상 승리에 기반을 둔 내러티브를 만들어 온 지도자가 더 이상 승리를 볼 수 없다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 수치 결정 주변 분위기가 다른 이야기를 전할 때 무적의 자세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순은 보는 이에게도 명확해진다. 가장 불안한 점은 이러한 쇠퇴 속에도 날카로운 정치적 생존 본능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모든 손실을 더 대담한 행동으로 만회하려 한다. 설령 그것이 새로운 윤리적, 법적 경계를 넘는 것이라도 점점 더 자기 강화되는 사이클이다. 그의 위치가 약해질수록 그는 스스로를 더욱 약화시킬 행동을 취한다. 주변은 위험을 감지하고 멀어지지만 그 거리는 고립감을 강화시키고 고립은 더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한편 다른 정치적 행위자들은 재편성된다. 이전의 동맹들은 공석이 된 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한다. 이전에는 은둔했던 인물들이 이제 대중적 영향력을 시험하며 유권자와 기부자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한다. 명확한 지도력이 부재하면 새로운 야망이 빠르게 몰려든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중심이 무너지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조용한 교체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을까? 비록 그가 아직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지휘자의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는 인물을 보지만 이제 그의 명령에 예전과 같은 신속함으로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 그의 적에 대한 새로운 도전 행위는 조금 더 강요된 듯 과거만큼 강력하지 않은 듯 보인다. 이제 두 균형 잡힌 세력 간의 싸움이 아니다. 중심 지도자가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서서히 변하며 사건의 흐름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과정이다. 정치에서 이러한 능력을 잃는 것은 무대 중심에서 사라지는 첫 단계일 수 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대중은 직관적으로 변화를 느낀다. 어조, 리듬, 에너지에서 차이가 있다.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공전하도록 만들던 자력은 더 이상 같은 중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중력이 약해지면 궤도가 변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중심을 위한 공간이 열린다. 이는 필수 불가결함에 기반한 영향력을 구축한 인물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세상이 그 없이도 계속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누군가가 거의 반대편에 서 있다가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을 말하기로 결심할 때 그 안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있다. 그것은 외부 관찰자가 멀리서 던지는 고발이 아니라 길의 일부를 걸어가다 돌아서기로 한 사람의 평가다. 이런 시선은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을 포착하게 한다. 지도자들의 언어 속 작은 모순들,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는 압박 방식, 공개 발언을 부정하는 비공식 반응들. 권력은 가까이서 보면 대개 스스로 내세우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코네이에게 그 자리를 거절한 결정은 단순한 신중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거절에서 드러나는 것은 대통령 측근의 세계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인식이다. 약속은 하루아침에 바뀌고 동맹은 허약하며 충성심은 언제나 조건부다. 아무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환경, 모든 대화가 약점이나 위협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변호사, 보좌관, 전략가들은 일해야 한다. 그것은 일관된 정치적 의제를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순간순간 변덕과 충동, 갑작스러운 결정들을 관리하는 일이다. 이 결정들은 계획된 행동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다. 이 패턴은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 집권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지배하는 어떤 환경에서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행동을 바꾼다.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고 단어를 신중히 선택하며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적응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 신념은 뒷전이 되고 주도적인 시도는 원칙에서 나오지 않으며 순간의 불쾌감을 피하기 위한 계산에 따라 조정된다. 그러다 보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다. 콘웨이가 특히 강조한 것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정부의 작동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일하는 심리적 영향이었다. 그는 이런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렸다가 번복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를 경계 상태로 두기 위한 논리다. 아침에 발표했다가 저녁에 뒤집고 기한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뒤섞고 의도적으로 혼선을 만들어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는지 시험한다. 이 게임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반드시 가장 유능한 사람은 아니다. 기류를 읽고 기분 변화를 예측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런 끊임없는 예측 불가능성은 또 다른 목적도 갖고 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모두가 마지막 요구나 모순에 대처하느라 바쁠 때 전체를 의문시할 여유는 거의 없다. 전략적 토론은 즉각적인 대응에 자리를 내주고 그런 환경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별다른 저항 없이 내려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도자가 행동의 속도와 초점을 통제하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코네이는 변덕스러운 리더 아래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을 언급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시험대에 오른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와는 상관없다. 언젠가는 논리나 윤리에 반하는 명령이라도 끝까지 따를 의지가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에 물러서면 낙인이 찍힌다. 그 낙인은 노골적일 필요가 없다. 서서히 멀어지고 영향력을 잃으며 중요한 회의에서 빠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은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한다는 신호다. 그는 또 이런 시험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누군가 한 번 양보하면 그 다음 요구는 조금 더 멀리 나아가게 된다. 이는 하루하루는 거의 느끼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파괴적인 누적 효과다. 기분을 맞추기 위해 규칙 위반을 허용하면 그 규칙은 유연하다는 인식을 정당화하게 된다. 상사의 거짓말에 침묵하면 진실은 협상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준다. 그렇게 경계선은 점점 사라진다. 결국 그가 그 정부에 들어가지 않은 선택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통찰의 움직임처럼 보인다. 그는 선의로 시작한 사람들마저 잠식해버리는 순환 구조의 일부가 되는 것을 피했다.
그리고 비판적 관찰자의 위치를 유지함으로써 신뢰직이 주었을 족쇄 없이 말할 수 있었다. 그 거리는 그에게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특정한 리더십 행동이 정상화될 때 그것이 지키려는 구조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 신뢰성도 주었다. 이런 시각은 피상적인 정치 분석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권력 다툼은 공개적인 적들 간의 대결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회의실, 대다수가 보지 못하는 몸짓 속에서도 벌어진다. 그리고 바로 그 덜 보이는 영역에서 많은 몰락이 시작된다. 이 공개적인 타격이 아니라 작은 양보들이 반복되면서 지탱할 무언가가 남지 않을 때 몰락이 온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전에는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았던 인물들이 마치 불안정한 땅을 밟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신중하게 계산된 결정과 갑작스러운 후퇴에서 그 신호가 드러난다. 오랫동안 트럼프와 직접적인 관계를 보호막으로 삼아온 사람들조차 그 유대가 방패인지 아니면 판결문인지 고민한다. 날이 갈수록 그 의문은 커진다. 마치 그 안의 공기가 희박해지고 있는 듯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오염된 공기를 계속 마실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탈출을 시도할지 그 사이 더딘 듯 보이던 수사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사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허가를 얻었고 비밀에 붙여져 있던 문서들이 다른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공식적인 증거만이 아니다. 만일을 대비해 보관했던 메시지, 개인 안전을 위해 남겨둔 녹취가 갑자기 협상의 카드가 된다. 누가 면책을 대가로 이 자료를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너무 늦게 깨닫고 기회를 잃을 것인가? 기부자들의 움직임도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호화만찬에서 트럼프 옆에 서기를 원하던 일부는 이제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라고 지시한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비공식적으로는 지원하면서도 위험이 덜한 쪽으로 기부를 돌린다. 이것은 조심스러운 춤이다. 정치적 결말이 불리해질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게임에서는 작은 실수도 치명적이다. 한 장의 사진, 문맥에서 벗어난 한마디가 모든 중립 유지 노력을 무너뜨린다.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 내부 운영을 주도했던 이들의 움직임이다. 구조의 약점을 속속들이 알던 이들이 이제 정치적 반대자들과 심지어 탐사 기자들과도 만난다. 그것은 이타심이 아니라 생존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보다 먼저 귀중한 정보를 넘기는 것이 함께 추락할지 협력자로 살아남을지를 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거래 하나하나가 시한폭탄이다. 그 내용이 적절한 채널로 넘어가 다른 자료들과 교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동시에 트럼프의 대외 이미지는 그가 통제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이제는 오랜 비판자들만이 아니다. 한때 그를 열렬히 옹호했던 인물들까지 그의 시대는 끝났다는 아쉬운 듯한 말을 꺼낸다. 이런 내러티브의 변화는 잠식 효과를 낳는다. 시끄럽지 않아도 은밀히 번져가며 결국 피할 수 없는 공감대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 사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쓰려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에는 그의 곁에서 존재감을 다투던 인물들이 이제는 과잉을 억제하려 했던 중재자로 스스로를 포장한다. 정치에서 이런 기억 재구성은 새롭지 않지만 이번에는 몰락이 빠르고 주변까지 휩쓸 수 있다는 두려움을 드러낸다. 무너질 때 근처에 있지 않기 위해 미리 물러서는 본능이다. 법률 전선에서도 긴장이 고조된다. 과거에는 재판을 미루기 위해 전략을 짜던 변호사들이 이제는 피해를 최소화할 협상에 더 관심을 보인다. 이것은 신념이 아니라 계산의 변화다. 매번의 지연이 그 사이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뒤에서 도로가 무너져 내리는 길 위를 달리는 것과 같다. 한 번의 잘못된 계산이면 발 디딜 곳이 사라진다. 그리고 트럼프처럼 속도를